환율 얘기 또 해봐야 되겠죠. 이분 모셨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본의 홍춘욱 대표님 모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TV에서 항상 많이 뵙는 분인데 드디어 여기서 뵙게 됐네요. 원래 일찍 일어나셔서 부지런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환율 얘기 좀 해주시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맞습니다. 특히 전날 밤엔 또 영국에서 이제 좋은 충격이 있었죠. 정말 저는 그 영국 파운드가 이렇게 아주 독특한 통화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정말 이번에 영향력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감세 조치에 대한 철회가 나오면서부터 순식간에 또 달러의 약세를 출현시키는 걸 보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최근에 느끼는 그 공포감이랄까 또는 지표나 나오는 어떤 소식에 대한 예민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올라갔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어디로든 언제든지 방향을 엎을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십몇 년 만에 이런 시장 보는 것 같습니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니까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2011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1년, 12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변동성이 엄청 컸죠. 외환 볼러틸리티가 13이에요. 보통 8 정도거든요. 그렇죠.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 우리나라만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달러가 좀 모자랍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서포인트 마이너스가 150bp, 200bp까지도 잠깐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달러 수급이 보면 수요 우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수요 우위가 나타나게 됐던 이유는 뭐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부 다 해외로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나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역 수지가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 그래도 좀 마르기 시작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외화예금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다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개인들이? 개인들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법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게 아시는 것처럼 큰 개인은 법인이잖아요. 대부분은. 거주자 외화예금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주자 외화예금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이건 뭐 우리만의 일은 아니고 이번에 IMF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에서만 연초 대비해서 주식 채권 매도,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가 한 700억 불 정도. 근데 외환 보유고로 잡힌 건 이보다 더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경상 흑자니까 외환 보유고가 쌓여야 되는 상황인데 외환 보유고가 한 3천억 불 정도 이상 줄었으니까 이런 경상적인 거래와 자본 거래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부의 쪽에서 뭔가가 나가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 정부가 2015-16년 외화자금 유출에 대해서 억제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한국에서는 그게 한한령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인들, 그 중국 사람들 해외 현물, 달러 현물 가져가는 거 못하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중이니까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달러 좀 땡기자. 그리고 뭐라도 좀 확보해 놓자. 그리고 당장 뭐 스위스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수합 크레딧 라인들을 다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언제 스위스는 물론 이제 반대편을 쓰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확실히 요새 최근 영국에 의해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자본 부족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일단 지금은 챙겨놔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마련하려고 스위스 은행 매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골드만삭스 의견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이제 한 12조 원 정도 되는 돈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자본 확충을 하려면 현 주가에선 불가능하니까 결국 코코본드를 해주던가 아니면 정부가 전환 우선주 형태로든 뭐든 해주던가 아니면 또 다른 길들을 이제 좋은 자산을 매각하든가 해야 될 텐데. 뭐 미국 오퍼레이션을 판다는 뉴스도 어제 있던데. 다 팔아야 되겠죠. 일단 참 2021년 있었던 그 패밀리 하우스, 패밀리 운용사의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사실 그때만 해도 장이 좋았으니까. 1년 지나고 나면 뭐 딴 데서 벌어서 해결하지 않겠냐. 빌황 쇼크 이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저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일단 지금 코코본드도
사기 싫어하고 언제 주식 전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고자 하니까 달러가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맞습니다. 우리 그 이제 인플레이션에 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나 그렇게 나쁠까요? 100원 오르면 0.3% 정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원에 0.3%. 아, 3%. 3%. 100원에 3%. 100원이면 1% 정도. 10% 정도 환율이 올라가면 10% 올리면 그러니까 1% 오를 때 0.3% 정도 오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지금 100원 오르니까 3% 정도 그러네요.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보는데 이제 이거는 근데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그 이제 정적인 모형, 한국은행 모형에 따른 결과인 거고요. 이보다 이제 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충격들이. 뭐 당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패닉을 일으키면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커피값 안 내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라면을 비롯한 수많은 식자재 또는 우리 외식 업체들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조정 없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직성 문제에다가 환율 오른다 그러면 일단 더 인플레가 날 수 있다라는 인플레 기대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당장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환율이 오른다라는 자체는 우리 경제에 결국 트리플 약세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채권, 외환에다가 부동산까지 해서 쿼드러플이군요. 쿼드러플 약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올라갈 때 우리 국내 자산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은행에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서 그 대외 변수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국내에서 많이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말 8월달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은 정치 권력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지 못하다. 이번에 영국이 보여줬잖아요.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G7을 믿고 우리 예전에 기축통화였고 지금도 주요 통화다. 메이저 커런시다. 키 커런시는 아니지만 메이저 커런시다. 이렇게 하면서 감세를 했다가 정말 1970년대 이후 파운드화가 최저치를 가는 거 보면서 다들 느꼈잖아요. 지금은 절대 연준에 맞서면 안 되고 특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거죠. 미국이 이렇게 긴축하고 있을 때 완화한다? 자국 통화를 그 평가자를 용인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전 세계 세 통화인데요. 그러니까 재정은 완화하고 금리는 인하하는 또는 제로로 유지하는 통화가 전 세계 G20 국가 중에 3개가 있는데 중국, 일본, 터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더 무서운데요. 금리는 인상했지만 재정은 완화적으로 행동하는 나라, 한국,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건 G20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우리는 그러니까 영국이 오른쪽 긴축 쪽에 있다가 재정 긴축 쪽에 있다가 이제 완화로 갈라 그러는 순간 파운드가 그렇게 약세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사실 올해 추경도 하고 그죠? 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적 재정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행만 금리를 간신히 올려서 너네 괜찮니?라는 질문을 피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정은 좀 완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재정 적자가 크죠. 이번에 7월까지인가요? 80조 이상 지금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 중이니까 물론 상반기 이제 추경을 했기 때문인데 요 기조 올해 베이스라인대로 내년을 만약 유지한다 그러면 내년도 사실은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2년 전 대비는 완화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한국하고 이태리가 재정은 좀 완화하고 금리는 올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중국, 일본, 터키는 금리도 반대로 내리거나 동결. 약간 내렸죠. 중국과 터키는 내렸고 일본은 동결. 그런데 재정은 극도로 완화. 재정은 극도로 그러니까 양쪽 다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일본 얘기 좀 해보면 달러엔이 149예요. 저번에 146에서 아주 대량의 그 200억 불 나왔는데 근데 그 위로 올라가도 좀 조용하고 또 미국과의 공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살살 개입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살살하고 있다. 아니, 이게 뭐 그 과거 90년대부터 일본 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여러 차례 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외환시장 개입으로는 엔의 추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혼자만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루블 합의라든가 예전에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러니까 연준과의 합의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연준과 일본은행이 합의해서 개입한다? 연준의 금리 동결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연준 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작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피벗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네.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지금은 약간 생각 없다라는 식으로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었죠. 네. 네.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번 파월 의장님은 세계의 중앙은행장 이야기를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네. 거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앨런 재무장관이 예전에 그 연준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뭐 안면을 바꾼다고 할까? 뭐 아주 강력하게 미국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BOJ가 페드하고 동조해서 예전처럼 했던 그런 인터벤션을 하기 가능성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네. 이제 수개월 내에 가능성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 올라가면 다 네. 한 방에 지금 벌써 네. 잡 오프닝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이니셜 클레임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네.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표도 망가지고 있는 중이니까 곧 미국의 실업률은 오를 텐데 문제는 연준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인플레만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한 3달 간다고 우리가 보면 연말까지는 안 바뀐다면 결국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그널이었던 거지. 우리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2012년 드라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축카포도 없는 거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BOJ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짓눌려 있기는 한데 그렇죠. 실제로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정말 그리고 세계 분위기가 각자 도생으로 그럼요. 정말 이건 아주 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4년째 생각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112, 그 달러 인덱스가 한 112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파운드화가 파운드 이제 덕분입니다. 파운드 네. 덕분이고 유로화는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또 최악은 지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역시 또 IM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하시죠. 예. IMF 이번 10월 연차 보고서잖아요. 네. 10월이 이제 1년에 2번 나오는 네. 내년 네. 전망 보고서잖아요. 연차 보고서 나왔는데 여기서 헝가리랑 폴란드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헝가리와 폴란드. 네. 줄로티가 그러니까 폴란드 줄로티가 네. 우리 원보다 더 약세통. 네. 우리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뭘 뜻하냐면 유로는 그래도 독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는 버티는데 그 주변에 저희들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럽과 FTA는 하지만 EU는 하지만 유로는 안 쓰는 나라들이 요 중간에서 성장을 엄청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폴란드인 거고요. 네. 먼저 헝가리는 좀 나라가 약간 이상해지고 있지만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건 네. 루마니아도 굉장히 지금 약하고요. 뭘 뜻하냐면 너무 돌리지 말래요. 네네네. 결국은 우리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유로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기대뿐이지 유로존 또는 유로랜드에 대한 어떤 경제 전망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봐도 독일이랑 이탈리아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를 지금 찍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로가 아주 뭐 강하게 반등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의 약세가 좀 진정되는 정도로 해도 정말 이건 굉장히 고맙다. 그러니까 유로의 가치를 바치는 건 유로 자체의 힘이 아니라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중단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네. 유럽 자체의 동력은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주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 신흥국들은 유럽에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상대적으로 약한 신흥국은 아니지만 그런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환율도 버티고 경상수지도 좀 버티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아가 제일 좋죠. 이거는 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경제 전망에서 이제 같이 나온 걸 봤는데 네. 그 중국에서는 끝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네. 네.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지난 6월 정도가
피크였고요. 그 뒤로는 다시 환류되는, 우리도 그랬었죠. 네네. 그만큼 아시아 전체가 다 문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전부 다 포커스는 중국인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당신들 괜찮냐 이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힘든 거지. 우리 경제 또는 아시아 경제 전체의 문제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아시아에 환류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어딘가요? 태국, 인도네시아. 예, 태국,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뭐 한국, 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국가별로 다 브레이크다운하면 너무 자잘하지만 상당히 많이 돌아왔다. 한 500억 불 이상 돌아온 걸로. 죄송합니다. 300억 불 이상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이후에. 예, 그러니까 뭐 환류 중이죠. 물론 누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연초 대비 누적으로는 아직도 한 200억 불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6월에 갔었던 거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흐름상으로는. 네, 그럼 최소한 아시아 커런시들 우리 환율을 포함해서 지금 뭐 1,450원, 뭐 1,500, 뭐 그 정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높아 보이지 않냐? 적정 레벨에서 한 20%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20% 하고 얼마입니까? 1,200원대 정도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적정 환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더 내려가야 될 거고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요새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 물가가 안정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매력이 우리 원화 구매력이 되게 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 원이랑 대만 NT달러가 제일 약세 통화입니다. 그 내재 가치 대비 약세 통화 대비해서 볼 때. 예, 그래서 두 통화 다 대만은 한 40% 정도 평가절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 대비 한 40%, 우리는 20% 이상. 대만은 아무래도 중국하고의 정치적인 문제도 좀 정치도 있고 거기는 이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그렇죠. 싱가포르와 함께 둘이 다 유지하고 있고 특히 대만은 잃어버린 30년 중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 인플레 날 때 일본이랑 대만만 인플레가 안 났는데 N은 약세로 아베노믹스로 약세로 보낸 반면 NT달러는 변동성이 되게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30년에 걸친 디스인플레이션이 그렇군요. 예, 그 대만 가치 대만 NT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 대비해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건은 중국이다. 이제 중국이 좀 흔들릴 때 그럼 너희는 괜찮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 중인데 사실 뭐 경제 지표 발표도 미뤄졌고요. 위안화를 비롯해서 중국 경제 얘기 좀 해주세요. 유럽보다 어쩌면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야 시장이 충격을 미리 받잖아요. 이번 영국 봐도 그렇고 외환 시장에서 먼저 충격을 받고 그 뒤에 조정 과정이 있는데 중국은 정부가 우리한테 충격을 자꾸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미국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금리를 2.75까지 이번에 사실 이제 1년 만기 그 유동성 자금 지원 대출 금리가 2.75인데 연준 금리가 지금 3.5잖아요. 올해 연말 4.5를 우리가 다 보면 200bp 정도 일단 지금 자칫하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외국한 은행들 입장에서 무제한이니까 그 유동성 지원 대출로 자금을 대출 2.75로 받아서 미국의 2년물 국고를 사면 지금 4.5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 1.75%. 환율만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위엔화 자금을 땡겨서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게 돼 있잖아요. 요 지금 중립화 개입을 하면 그러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감소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특히 채권 자금들이 중국에서의 엑시스 더 촉진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우리처럼 선물한 시장, 선도 환율 시장이 그래도 잘 거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요새 또 특히 선물 시장도 요새 활발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지를 걸고 싶어지는 거죠, 외국에. 그러면 그냥 간단한 질문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한국하고 타이완은 조금 과매도 됐다고 봐지는데 위안화는 그럼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거기도 과매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도 인플레가 안 났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의 통화를 정부가 억지로든 패그를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1년의 변동성이 10%도 안 되죠. 그게 딱 패그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금리 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또 재정도 미국은 긴축인데 그죠? 여기는 완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발행될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흐름도 전혀 다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차되는 시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떨어뜨리고 중국은 계속 저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싶어하는
지금 요새 소비자 물가 오르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스위칭될 때 무제한에 가까운 차익 거래가 네. 발생하면서 지금 중국 위엔화가 저평가됐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흐름은 일단 한 1년을 놓고 볼 때 이건 지금 그 중국 위엔화를 매도하고 미국 달러를 사거나 또는 여기서 또 좀 더 투기적으로 나가면 홍콩 H쉐어를 매도하는 게 굉장히 지금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2015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 연준 금리 지금 인상 직전. 그 우리나라 환율, 대만 환율처럼 중국도 좀 저평가돼 있는 거는 맞으나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예. 거기다 한 20%? 15% 이상으로 15% 보입니다. 이상.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보고 지금 현재 그 시스템으로 볼 때는 반대쪽에 큰 물량적인 베팅이 있을 수 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외환보유고 3조 달러 그러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1조 2천억 달러 줄었던 걸 우린 기억하잖아요. 네. 그만큼의 잠재 수요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내부자잖아요. 네. 중국 본토 사람들이거든요. 그 돈을 움직이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외국화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코인 베이스, 크립토 베이스 거래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사실 이 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 것처럼 지금 외환시장에서 현물 개인이 갖고 나가는 건 2015년과 달리 지금 안 되니까 기업 쪽에서 문제가 있겠죠. 네. 그거는 뭐 그렇네요. 홍콩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은 이제 뭐 그 환율 패그하고 이자율은 뭐 미국 따라가게 되니까 중국하고 이자율 차이 나면서 그쪽에서 보면은 역시 중국이 조금 유태유태해 보이긴 합니다. 홍콩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그 관련돼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차익 거래가 또 가능한 게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가 있고 현물 위안화가 CNH, 있는데 CNY. 예. 그 둘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예. 보통은 거기서 정상적인 차익 거래를 통해서 고표가 된 걸 매도하고 네. 저평가된 걸 매수함으로써 시장에서 거기서 네. 외환시장에서 안정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외환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들어갈 때가 가끔 네. 있고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투기의 신호고 또 싱가포르 여가 선물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1년짜리 포워드 네. 중국 위안화 환율 봐도 그렇고 최근에 일단 중국 위안화에 대한 그 베팅, 약세 베팅이 2015년만큼은 아직 아닌데 그러면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혹시라도 위안화 쪽에서 큰 일이 벌어지면 네. 우리 환율도 영향을 뭐 안 받을 수 그럼요. 없는 추가적인. 상황이네요. 예. 이미 많이 받았는데 예. 네. 또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나요?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을 잘 써야 된다는 아하. 이야기를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못다한 얘기 마무리로. 아유,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네. 리밸런싱은 어떻습니까? 전략, 사실 채권, 전략, 주식, 네, 뭐 좀 어렵지만. 외환, 채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쿼드러플 약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원화 자산이 너무 NT 달러도 그렇지만 우리 KRW 원화도 네. 너무 저평가된 모든 네. 자산이 저평가된 상황이라서 네. 그게 한번 올해는 없어 보이는데 내년 초 정도로 보이는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조짐이 보일 때는 최강의 통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런 이 양날에 우리는 좀 그런 게 네. 있어서 충분히 저는 지금은 달러 우리나라 외환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달러 매도를 저는 조금 하는 게 매도. 예, 그러니까 네. 뭐 전 포지션을 다 팔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 포지션을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정도는 지금 연말에 충분히 가능해 보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욱 또 자주 대표님이었어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